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10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아마도 부동산 라이브, 부동산 TV 라이브 실시간 방송할 것 같아요. 부드림 아카데미라고, 그쪽에서 좀 톡강이라고 해서 밴드에서 이제 톡강 같은 거를 하시는데요. 저는 유튜브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부드림 아카데미 쪽에 수강생분들 또는 이제 회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이따가 부동산 TV에서 라이브로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가질 거거든요. 한 8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질문인지도 아직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이따 아무튼 라이브 할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재개발 주제고요. 얘기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은 따로 못 받을 겁니다. 다른 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형태로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들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얘기인데요. 종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정부가 핀셋 규제, 실제로 종부세 늘어나는 사람 또는 재산세 늘어나는 사람 별로 안 많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타이틀이 뭐예요? 종부세 대상자 정부 발표의 2배 정도 될 거고 중산층도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거다. 다소 좀 공포감을 주는, 니네 왜 이렇게 증세하냐? 왜 이렇게 세금 늘리려고 해? 그런 뉘앙스가 다분히 느껴지는 그런 제목의 기사죠. 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9.13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세수 수계를 했는데, 자,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47만 460명으로 50만 명에 가까워지는 거고, 서울의 전체 아파트 가구 수 166만 가구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인원은 2016년 주택 같은 경우 27만 정도였는데 47만이니까 20만이 늘어나는 거죠. 예상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2배 정도, 3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부세 대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원래 부유세라는 개념으로 이제 되게 부자들한테 매기는 세금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 기준에서 놓고 보면 부자들이 엄청 많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정부에서 얘기했던 공시지가 반영률 현재 65%인 거를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한 100%까지 올리고, 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80%인 거를 100%까지 올리게 된다고 하면 종합부동산세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지금 공시가 반영률 80%로 지금 적용하는 기준인데, 이게 100% 공시지가도 10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로 반영하게 되면 현재 4,371억 정도 내게 되는 연간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2조 수준으로 몇 배예요? 5배 정도 늘어나네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4조 수준인 게 7조 4,6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서 거의 2배 이상. 재산세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도 되게 많이 늘어가게끔 엄청난 증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14일 대책 발표하면서 2016년 종부세를 납부한 27만 3,555명 중에서 한 21만 8천 명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핀셋 규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 후에 얘기되는 공시지가 반영률, 지가 반영률이랑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올리게 되면 2010년 이후에 올라간 주택 가격들, 실제로 2016년, 17년, 18년 그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6억을 초과하는 또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의 숫자가 늘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대략 지금 올해 42만 2,247명 50% 넘게 늘어나고, 내년에는 5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예산 정책처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내는 사람까지 합치면 대략 한 55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지금 아까 재산세도 이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보유세 부분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자, 어떻게 될 거냐. 예. 뭐 지금 요 내용을 발표한 국회의원의 주장은 주택 매매로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명목소득에 연간 수십만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중산층의 대상으로 증세를 한 것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세를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소 부연구원은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지 않으면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어 임차인이나 잠재 수요자에게 보유세 인상의 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예시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굉장한 증세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대책에서 얘기한 게 그대로 다 입법화 되면서 추진이 될지 봐야겠지만, 뭐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증세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9.13 대책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유동성 축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죠. 유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유동성 축소를 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주택 보유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 기존의 유주택자가 집을 더 살려고 할 때 어떻게든 돈을 못 뽑아내게끔 하겠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든 임대사업자로 도망가든 못 사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주된 뼈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반 주택 매매 시장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9.13 대책 이후에 응찰자가 급감하고 강남권의 매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9.13 대책 이전에, 그러니까 9월 1일에서 12일 사이에는 평균 한 15.6명이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응찰자 수가 대책 이후인 13일에서 30일 사이에는 평균 4.5명으로 경매 참여자가 건당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매를 바라보는 수요층들,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들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유동성,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의 유동성을 잘라냈기 때문에 뭐 집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경매로 나는 무주택자가 경매로 난 집 사야지라고 해서 경매 시장 가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죠. 대부분의 어떤 경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경매를 통해서 차익을 누려본, 투자를 해본 선수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의 유주택자들의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주택자들 입장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경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 정도만 움직일 거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매각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흐름의 얘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자금 조달 능력이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오히려 강남권보다 오히려 절대 가격이 낮은 비강남권이 더 주목받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자, 아무튼 이 경매 시장 쪽에 물건들이 늘어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요층들이 조금 줄면서 경매로 현재 돈을 들고 있으면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층들 중에서 경매를 활용한다고 하면 좋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한 금액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도로 주차장 위에 주택을 지어서 복층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자, 프랑스의 파리 개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철도 등 기존 공간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공공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가 부족한 서울을 복층 도시로 개발하는 리인벤터 서울 사업인데, 기존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택과 공공시설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집이나 시설을 땅에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토지 공급 부족에 직면한 서울을 입체적으로 개발해 주택과 공공시설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뭐 그림에서 보면 파리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있는 교차하는 공간 위에다가 덮어서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외곽순환도로 주변에다가 사무실, 공공임대주택, 상점 등이 입주하게끔 복층 도시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옛날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행복주택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철도 위에다가 아파트 짓겠다라고 뭐 임대 아파트 짓겠다 이런 개념들, 철도 용지 등등을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 얘기가 있어 왔고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던 거죠. 근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하겠다. 결국 서울 안에서 토지 확보를 서울시가 토지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비단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있다고 해요. 독일 아우토반에서는 고속도로 위에 아파트를 지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뭐 도쿄 미나토구에 준공된 도라노모닐스, 아까 요 아파트예요.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심 지하도로 위에 지어진 52층 높이 247m 규모의 주상 복합인데 여기에 아파트, 주거공간, 사무실, 호텔, 음식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들어오면서 인구 유입도 되게 늘었다. 오사카에는 16층 규모의 게이트타워 빌딩이 들어서는데 이 건물 중간에 5층에서 7층 사이에 고속도로가 공간을 관통하게끔 설계되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미국 뉴욕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철도 차량 기지의 복합 단지를 짓는다든가 뭐 이런 이제 사례들, 공공의 토지들을 갖다가 이런 복합 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비단 해외에도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뭐 서울도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이 내용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에서도 얘기하지만 자, 이 서울에 그럼 이런 사례가 없느냐. 1969년에 지어진 종로구 낙원상가가 유사한 사례고, 낙원상가 밑에 보면 주차장 일부 있고 도로들 다니는 길 있고 그 위에 건물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낙원상가보다 훨씬 큰 규모로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아파트를 지을 거다 그런 얘기인 건데, 이게 이제 서울 도심의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아마 분양용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형태로서 많이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과거에는 여기 기사에도 있네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오류, 가좌, 공릉, 안산, 고잔 등 철도부지 4곳을 행복주택 시범사업식으로 지정해 추진했지만 주변의 반대가 심해서 행복주택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번 텀에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세간의 평가가 될지, 뭐 여러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열어놨다고 하니까 단순히 임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요새는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런 공공용지 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이런 것보다는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라 이런 목소리들이 되게 큰데요. 뭐 섞어가지고 넣겠죠. 자,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좋은 방식의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낙원상가의 사례도 있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낙원상가나 이런 데도 결국은 지금 생각하면 토지의 소유권 관계나 이런 거 상관없이 건물만 올라가고 앞으로 잘 관리해서 살면 된다 뭐 이런 거지만, 사실 공공주도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노후화되고 뭐 상가 시설을 짓던 간에 그럼 뭐 아니면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주거 임차인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들이 생기게 되면 참 이걸 나중에 노후화되고 나서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와 별개로 지금 국민임대주택, 뭐 영구임대주택 이런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90년대 초반에 들어간 이런 임대주택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낡았으니까 이제 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지금도 그 낡은 임대 아파트에도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해관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아파트를 철거하고 임대 아파트 재건축하는 문제도 되게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사업이 되는 거고, 이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게다가 도로 위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주택이라든가 공용 용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가 이렇게 가는 거라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 보면 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멋지게 한 사례들도 있다고 하면 장점들을 잘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뭐 검토해서 추진해 볼 수도 있는 문제겠거니 정도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 기사는 짤막하게 읽을게요. 타이틀만 딱 보면 이렇습니다. 재건축 상가 소유주는 억울해. 왜 억울하냐? 내용을 봤더니 아파트와 달리 양도가 전면으로 금지되어 있다. 새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못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생깁니다. 원래 있었죠. 2017년 8월 3일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부활해서 적용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뭐가 억울해요? 못 파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좀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에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업이 지연돼서 못 가면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조합원들은 뭐 양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의 예외 규정인데요. 그래도 억울하다. 그렇게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경우 못 파는 거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투기 목적으로 들고 있지도 않은 오래 갖고 있었던 1주택자인데 나도 못 팔게 하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2018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10년 보유 1주택자 그 다음에 그 집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양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예외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규정에 따라 주택들은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주택자니까. 근데 제목이 뭐예요? 상가 소유주는 억울해잖아요. 상가는 1세대 1주택이란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조합원 물건은 제한적으로 조합원지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는 그런 양도해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조합원지가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원지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울하다. 좀 뭔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거는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이 내용은 상가가 뭐 이게 부동산 가격 지금 사실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라는 게 생긴 건데 상가 소유주는 어차피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주거용 건축물을 받기 위한 물건이 아니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가 소유주를 구제해주기 위한 규정도 정비법에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조합원지 양도에 관한 39조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기사를 보니까 드네요. 좀 공백 부분을 잘 짚어가지고 기사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봐줘야 된다. 동의.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아파트냐 빌라냐 갈 길 분분한 옛 장인 뉴타운 얘기입니다. 장인 뉴타운은 절반 정도는 사업이 진행되고 절반 정도는 해제가 됐죠. 절반 정도 해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직권 해제에 대한 정당성 문제 제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비단 이 장인 뉴타운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정말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하다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하다가 해제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지역이 다시 우리 사업하게끔 해주세요. 요청한 지역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해제까지의 과정이 납득이 안 간다. 이들이 무리하게 해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제한 것들을 취소하고 또는 취소하고겠죠. 취소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개발 사업 추진하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크다는 거죠. 그런 소송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조례, 서울시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 규정 해제된 근거 조항이 부당하다거나 해제 과정에서 허위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등 이런 문제 때문에 해제가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 사업 가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해제가 되고 나서
이제 해제 이후에 노후했던 이 지역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 소위 말해서 단독주택을 빌라로 헐고 새로 짓는다거나 자유주택 정비 사업들, 뭐 이런 것들 지금 하면서 신축들이 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재추진이 되더라도 문제고요. 그 추진이 안 돼도 문제죠.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성북구에서 정비구역 해제 조치 이후에 일부 건축주들, 토지 소유자들이 성북구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에 빌라 등 소규모 주택 신축 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참 재추진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재개발 사업이 결국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건데,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 그러니까 재개발 재추진구역 투자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요. 뭐 성북구나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성북구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뭐 성북구가 또는 서울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런 재개발구역 해제 행정 행위 자체가 무리한 게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뭐 이 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다급하게, 결국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또 아직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또는 이 지역에 관심 있는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된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제가 재개발 재추진구역 투자 시 주의할 점이라 그래서 자료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분양 자격에 관한 내용, 재추진이 가능할까,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맞아야 되나 등등 자료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새벽까지 오늘 아침에 5시에 잤어요. 5시 반에 잤어요. 뭐 자료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좀 비몽사몽인데 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저녁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 또는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